네, 그럼 지금부터 주 카카오 이서구 대표이사 초청 관훈 초대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가 굽은데도 많이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벌써 저희들이 그 초대석을 만진 지 이 대표가 5번째 손님입니다. 오늘 이 대표를 초청한 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카카오톡이라는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에서 만든 어떤 메신저가 사실 모바일, 특히 스마트폰의 어떤 바람을 타고 가장 각광받는 어떤 우리가 국민 메신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지난 어떤 대선에서도 50대 투표가 엄청나게 는 거는 아마 카카오를 이용한 투표 동료였다는 언론 보도도 여러분들 잘 보셨을 것입니다. 또한 그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창조 경제라는 말이 상당히 화두가 될 수 있습니다. 창조 경제라는 것이 그 당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과 그 참신한 아이디어가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부나 새로운 어떤 기업을 창출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카카오톡은 아마 이 시대의 가장 창조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 창조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또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또한 IT 기술의 발전은 우리 언론계로서도 상당히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그 종이나 전파가 전통적인 어떤 매체들이 조락하면서 우리 그 언론계는 우리가 만든 좋은 상품을 어떻게 많은 사람한테 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IT,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어떤 우리 그 좋은 상품들의 어떤 전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카카오톡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언론계의 어떤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나오신 이서구 대표와 두 분의 토론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서구 대표는 마침 우리 언론계 출신입니다. 1992년 중앙일보 입사해서 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초대했던 김상원 대표 초대했던 네이버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오셔서 카카오톡에 지금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옆에 계신 최진아 KBS 기자는 2004년 KBS에 입사했는데 줄곧 인터넷 뉴스부에서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방송에서 만든 어떤 여러 가지 그 컨텐츠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유통시키고 플랫폼에 접목시킬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요 고민사항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동아일보 산업부 기자님도 2003년 동아일보에 입사한 지 줄곧 산업부에 근무하면서 2009년부터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어떤 현장 취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클럽의 토론자 두 분이 다 10년 차 정도의 어떤 연보혁강 기자가 나와서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그 참신한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이서구 대표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앞에 나가서 예. 앉아서 이 화면이 안 보여서 화면이 안 보이는데 앞에 좀 장치 좀 해주면 잠깐만 예. 반갑습니다. 이서구입니다.
이렇게 관훈 클럽에서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카카오라는 회사하고 저희가 하는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상당히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 것처럼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설립된 지는 한 6년 반 됐습니다. 애시당초 설립 시에는 아이위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요. 2006년 12월에 김범수라는 분이 저희 회사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김범수라는 분은 예전에 세계 최초의 게임 포탈 사이트인 한게임을 만드신 그 김범수이시고요. 한게임이 결국에는 네이버하고 합병을 해가지고 현재 NHN이 돼서 김범수라는 분은 NHN 대표이사까지 하시다가 이제 다시금 벤처를 하시고 싶으셔가지고 2006년 말에 나와서 저희 회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항상 다 잘 됐던 건 아닙니다. 초기 3년은 굉장히 힘든 세월을 겪었고요. 저희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웹 2.0 서비스들을 1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출시를 했었는데요. 2007년에는 brew.com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그래서 망했습니다. 아무도 안 써가지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창업할 당시에 NHN이라든지 뭐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데 있던 천재 개발자들 또 천재 기획자들을 굉장히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서비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됐습니다. brew.com이라는 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컨텐츠를 다 읽어볼 수가 없으니까는 전문가를 자기가 따라다니면은 트위터처럼 팔로잉을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페이지를 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지인을 통해서 한번 그 컨텐츠가 걸러지는 거죠. 그런 서비스였는데 아이디어는 굉장히 참신했는데 사람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돼서 그 다음 1년 또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위지아.com이라는 서비스를 2008년도에 내놨는데요. 이것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이 또한 굉장히 좀 우수한 인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했는데도 잘 안 됐고요. 아이디어는 지금 현재 NHN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지식인과 같은 서비스입니다. 비슷한 서비스인데 지식인은 왜 사용자들이 질문을 올리고 다른 사용자들이 답변을 달고 이제 그런 식의 서비스지 않습니까? 근데 답변들이 여러 개 달리면은 어떤 게 좋은 답변인지 어떤 게 나쁜 답변인지 이 검증이 안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위지아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질문도 올리고 답변도 올리지만 투표 기능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 답변들 여러 답변 중에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보여주는 그렇게 되면은 이 답변에 대한 퀄리티에 대한 검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서비스를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그 당시만 해도 직원이 뭐 한 14명밖에 안 됐었는데 미국 법인까지 설립을 해가지고 막 글로벌 서비스를 한다고 나갔다가 보기 좋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는데 그 3년간의 실패가 저희한테 굉장히 큰 약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반성을 했고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타이밍. 빨리빨리 뭔가를 아이디어를 구현을 해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붙잡고 완벽한 제품을 만든답시고 뭐 이렇게도 고쳐보고 저렇게도 고쳐보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타이밍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때 어떤 트렌드가 있는데 그거를 잘 파악을 못한 게 가장 큰 실패 요인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천재 개발자고 아무리 천재 기획자라고 하더라도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는 이거는 알아맞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유저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수밖에 없고 유저들의 행동 패턴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 서비스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약간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저희가 좋은 서비스, 유저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3년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허비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허비를 했지만은 굉장히 뼈저린 반성을 했고요. 저희가 이 다음에 다른 모바일로 도전을 할 때 이게 굉장히 큰 약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겪고 회사를 접어야 되는지 이 사업을 그만해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던 차에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가 KT에서 수입을 하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특히 이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는 2년 전 미국에서 처음 나왔죠. 근데 저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나라 통신사들이 그걸 들여오는 걸 반대를 해오다가 굉장히 좀 늦게 이게 들어왔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저희로서는 다행이었던 게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브루닷컴 서비스를 하려고 저희가 미국 진출을 했을 때 아이폰이 처음 미국에서 풀리는 거를 저희 직원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 이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바꿔놓는지를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그 중심에서 그거를 본 거죠. 경험을 한 거고, 와, 이게 대단한 기계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 당시는 저희가 웹 서비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회사가 이제 서비스가 잘 안 되고 뭐 새로운 도전을 하려던 차에 이렇게 아이폰이라는 디바이스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게 되니까는 저희는 이거를 이제 기회로 본 겁니다. 아예 그러면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분야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갖고 있던 위지아닷컴, 브루닷컴 이거 코드 다 버리고요. 버리는 결정도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만은 다 버리고 이 모바일로 이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해서 당시 저희 직원이 한 14명 됐었는데요.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스마트폰이라는 디바이스 자체가 뭔가 통신하고 관련이 된 그런 서비스를 하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어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도전을 해보자. 근데 어떤 형태의 이 서비스가 될지를 저희도 그 당시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직원들을 세 팀으로 나눴어요. 몇 명 되지도 않은. 그래서 4명씩 총 3팀으로 나눠서 개발자 2명, 기획자 1명, 디자이너 1명을 가지고 각 팀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씩 만드는데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서비스를 하나씩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2달 동안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2010년 1월부터. 그래서 2010년 3월에 저희가 3가지 프로덕트를 론칭을 했습니다. 첫 번째 프로덕트는 너무나 잘 아시는 카카오톡이고요. 두 번째는 아지트라는, 카카오 아지트라는 서비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그 야머라는 앱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초대한 사람들로 이 모바일상의 방을 만들어서 그 방 안에 내가 여러 가지 뭐 사진도 올린다든지 파일도 올린다든지 글을 올려서 댓글도 달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그런 그 폐쇄형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이고요. 현재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카카오톡에 비해서 유저들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다라는 서비스인데요. 수다는 저희가 이제 트위터를 보고 이 모바일 트위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 수다에다가는 어떤 글을 올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이런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딱 2달을 해보니까는요, 저희가 단연 이 카카오톡이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당시에 아지트 수다에 있던 인력을 다 빼가지고 카톡에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는 저희가 작년 초에 서비스를 접었고요. 아지트는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2010년 저희가 처음에 론칭했을 때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잘 되는 쪽에다 집중을 하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 3가지 중에 카카오톡이 지금 아마도 그때 이 스마트폰이라는 비싼 기기를 팔기 위해서 이 핸드폰 대리점에서 그 영업사원들이 저희 제품 많이 홍보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이 선뜻 막 80만 원, 100만 원짜리 하는 기계를 사람들이 안 사니까는 어머니 이 80만 원짜리 사시면은 문자를 공짜로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아마 그 홍보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입자 증가 추이를 보면은 스마트폰이 이렇게 팔리는 거하고 똑같은 곡선으로 따라서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비스를 한 지가 만 3년이 조금 넘었고요.
현재 저희 서비스 지표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면은 1억 회원 돌파를 할 것 같습니다. 라인이 먼저 사실 그 1억을 돌파를 해서 지금 1억 5천만 넘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모바일 서비스 중에 1억을 넘는 서비스는 그리 많지가 않아서 굉장히 기분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000만 유저 돌파를 할 때 직원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1억 돌파를 하면은 모두 다 하와이 가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하와이를 다 다녀왔습니다. 420명 직원이 다. 예,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를 달성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1방문자 수, 그러니까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카카오톡이나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해서 메시지를 한 개라도 보내는 우리 회원들의 수가 3천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그 네이버가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하는데 1방문자 수가 제가 알기로 한 1,500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보다 두 배 더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고 전 세계적으로 쓰는 서비스고요. 제가 한 230개국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와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기는 참 쉽습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도전을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지만 라인도 그렇고 또 다음에서 마이피플이라는 제품도 있고 뭐 중국의 왓츠앱 위챗이라는 게 있고 왓츠앱이라는 것도 있고 삼성에서 또 비슷한 제품도 있고 이렇게 만들기는 참 쉬운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의 핵심 그 경쟁력이랄까 기술력은 뭐냐면은 이건 것 같습니다. 하루에 전송되는 메시지 건수가 52억 건입니다. 통신 3사가 가장 잘 될 때 SMS가 하루에 3억 건 정도 전송이 됐다고 하니까는 그것보다 거의 20배에 가까운 그런 그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매일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저희가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작년까지만 해도 어디 가면은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너희들 돈 어떻게 벌 건데 였습니다. 돈 무료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라는 거였는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네이버나 뭐 NC소프트나 한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야지 해가지고 서비스를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멋진 서비스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서비스가 먼저 론칭이 됐고 론칭을 하고 나니 좋은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이면은 어떻게든 그 유료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예. 네이버는 검색 광고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요. 그것도 서비스를 론칭한 지 3년, 4년 걸려서 유료 모델이 나왔고요. 또 한게임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외를 봐도 페이스북이 이제 그 수익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 많이 하고 있고 트위터도 지금은 그 정확한 수익 모델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이제 7년, 8년 된 서비스들인데 그래서 일단은 모바일도 마찬가지다. 좋은 서비스를 만들면은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어떻게라도 수익 모델은 나올 거라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그동안에 투자를 저희가 많이 했고 모바일에 가장 최적화된 수익 모델을 찾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게임이 잘 되면서 작년에 저희가 458억 매출을 찍고요. 이제 게임이지만은 앞으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익이 가능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영업 이익도 작년에는 152억 적자였고요. 작년만 해도 이제 재작년이죠. 참 2011년 그때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스토리라는 서비스를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스토리는 사진을 저장하는 이제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지 서버를 많이 구매를 하고 또 카카오톡 유저도 많이 늘어나서 직원들 많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는 적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길 잘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영업이익이 70억 정도 났고요.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돈을 버느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게임에서 많은 수익이 생겼고요. 저희가 8월부터 이제 게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애니팡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게임들은 다 일단은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하시다가 아이템을 구입을 하시면은 그 구입한 아이템을 개발사하고 저희가 나눠 갖는 이걸로 해서 굉장히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저희 서비스 안에 보시면은 선물하기가 있습니다. 그 대화 창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친구한테 선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가 어떤 걸로 시작을 했냐면은 스타벅스 커피 3,000원짜리를 제가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서 그 쿠폰을 제 친구한테 카톡 메시지로 쏴주면은 그 받은 친구는 그 메시지를 들고 스타벅스 매장 가서 바코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커피를 얻어 마실 수 있는 이런 굉장히 간단한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작년 이게 이제 상품 수도 많이 늘어나고요. 저희가 초기에 시작했을 때 상품 수가 한 30가지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10,000가지 이상 늘어났고 작년 화이트데이 때 저희가 20만 원짜리 스와롭스키 목걸이가 이렇게 잘 팔렸어요. 예. 근데 올해 화이트데이 때는 어떤 상품이 나왔냐면은 120만 원짜리 다이어 목걸이와 반지 세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이전에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던 게 점점점 온라인,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옮겨져 왔고 이것이 다시 모바일로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옮겨져 오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플러스 친구라는 모델을 통해 가지고 SMS는 막 그냥 무작위로 막 뿌리니까 이게 스팸이 되는데 저희 플러스 친구는 관심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나 뭐 연예인이나 이런 거를 자기 카톡 친구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면은 버거킹을 친구로 추가를 해놓고 버거킹에서 그러면은 저한테 이 할인 쿠폰이라든지 행사 안내 뭐 이런 거를 받아볼 수가 있고요. 제가 쇼핑을 좋아하면은 현대백화점을 제 친구로 추가를 하면은 현대백화점 뭐 상품권 또는 세일즈를 할 때 언제 무슨 세일즈를 한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이제 저희는 광고료를 받는 거죠. 그렇게 타겟팅이 돼서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사람한테 보내주면 더 이상 스팸이 아니고 그건 굉장히 유용한 정보일 거다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100억 넘게 작년에 매출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매출해서 이제 있는 게 이제 이모티콘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이런 거 팔아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한 25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니까는 애초에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이면은 뭔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그것이 저희 힘의 원천이 되는 걸로 봐서 그 1억이라는 그 트래픽, 그 사용자들 플러스 그 사용자들이 그냥 개별 사용자들이 아니고 서로 이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카톡 유저 한 명당 평균 한 120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그 지인 네트워크가 갖고 있는 그 힘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이 여러 가지 이제 게임도 사실은 그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고요. 카카오 스토리라는 거 혹시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진을 올리고 댓글을 달고 뭐 좋아요, 기뻐요, 슬퍼요 뭐 이렇게 아이콘을 누르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인데 저게 지금은 4천만 유저를 갖고 있고요. 저거를 처음에 론칭을 했을 때 8일 만에 1,000만 유저가 다운을 받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빠르게 확산됐던 이유는 카톡의 그 친구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저희가 한 2달 전에 카카오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컨텐츠가 정당하게 자기 가치를 인정을 받고 팔리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 같은데도 경험상 이제 컷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예, 그 돈을 받고 사람들이 콘텐츠를 보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모델이 배너 광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콘텐츠가 있고 그 콘텐츠를 보는 사람이 그 위에 있는 이제 배너 광고를 볼 것이다 해서 이제 그 콘텐츠하고 상관없는 배너 광고들이 뜨고 그리고 이제 광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 콘텐츠의 퀄리티보다는 어떻게든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이 클릭 수를 높여야 이 배너 광고의 단가가 올라가니까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이 나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콘텐츠 자체가 변질이 돼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콘텐츠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좋은 콘텐츠가 제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모바일에서는 그거를 답습하지 말자. 그리고 모바일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걸 다운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2년 전에 이모티콘이라는 걸 론칭을 해가지고 이 대화 중에 이제 그 만화 같은 거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1,000원, 2,000원 주고 팔리더라고요. 그런데 뭐 예컨대 이제 뉴스라든지 뭐 시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왜 사람들이 돈 주고 사지 않을까? 모바일이면은 가능하겠다라는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저희가 카카오 페이지라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습니다. 모바일 컨텐츠 장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디지털 컨텐츠 마켓플레이스이고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뭐 책이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 컨텐츠를 유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산인 이 1억의 트래픽하고 그 친구 관계를 이용을 해서 확산을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을 저희가 집어놨어요. 그래서 이것도 게임처럼 잘만 하면은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돈 주고 보고 이게 큰 확산이 돼서 우리나라 컨텐츠 산업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론칭을 했는데 게임처럼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아직은 돈을 내고 컨텐츠를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준비하는데도 좀 미숙했고요. 근데 처음 이제 하는 도전이고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꿈은 이제 저희 회사 혼자 이렇게 잘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모바일 산업이라는 것, 특히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서 애플리케이션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아직은 초창기고 아직은 이제 론칭 단계이기 때문에 이 생태계 자체가 이 파이 자체가 커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내부의 매출 목표는 없는데 저희가 만들어낸 목표는 3년 안에 모바일에서 수익을 내는 100만 개의 파트너를 한번 만들어보자. 현재 모바일 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매출을 게다가 이제 매출까지 내는 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저희가 하나의 기반이 돼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트래픽이나 이 친구 관계를 외부에다 던져줘서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태계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보시면은 그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이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보는 것들이 뭐 처음에는 이제 다 데스크탑으로 PC를 통해 가지고 인터넷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역전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PC 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보는 시간보다는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거고요. 그 트렌드가 계속 되고 있고 게임은 저희가 이 스마트 콘텐츠 시장 자체가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건 인터넷 게임에 비해서 매출이 한 40%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지만은 계속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요. 계속 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항상 그 좋은 일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하다 보니 작년에 저희가 보이스톡이라는 서비스를 론칭을 하면서 국내 통신사들하고 굉장히 큰 마찰이 있었습니다. 보이스톡이라는 거는 무료 통화인데요. 이게 이 통신사들이 하는 그런 그 음성망을 통해 가지고 음성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망을 통해 가지고 음성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은 기존에 이제 벌써 외국 업체들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국내 업체들도 다음에서 하는 마이피플이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다 했는데 사실 저희는 라인이 일본에서 저희와 같은 그 보이스톡을 먼저 시작을 해서 따라간다고 저희가 론칭을 했는데 통신사들이 이제 크게 반발을 했어요. 수익과 직결된 이슈라고 보고요. 충분히 뭐 공감은 가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죠. 통신사들이 보기에는 뭐 라인은 괜찮고 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카카오가 하면은 유저가 워낙 많으니까는 옛날에 문자를 해가지고 자기네 문자 수익이 줄어들었듯이 보이스톡을 하면은 음성 통화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차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서비스라는 게 일단 통화 품질이 떨어지면은 저희가 이제 욕을 먹죠. 그래서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 서비스 퀄리티를 누군가가 떨어뜨리면은 강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기자회견도 하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이후로 크게 바뀐 거는 없지만 굉장히 좀 이런 식의 그 거대 기업들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태클이 들어오고 이런 굉장히 힘든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면은 많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간 저희 혼자 막 빨리 달려나가기보다는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가더라도 저희 다른 그런 파트너들하고 상생을 하면서 천천히 또 같이 멀리 갔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 대표님 발제 감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연령대가 어느 토론회나 초대석보다 다양한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언론사의 어떤 선배들부터 아주 밑에 신참 기자들까지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가 IT 쪽이 아닌가. 그만큼 IT와 이제 언론은 사실 분리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경에 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두 분의 어떤 토론자의 질문이 끝나면은 여기 방청석에 계신 분들도 충분히 관심사가 많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훈 기자님 질문하시죠.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라는 회사가 NHN을 창업한 창업자가 재창업한 회사입니다. 이제 정부에서 최근에 창조경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창조경제에서 이제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경험을 계속 전수하겠다 이런 게 이제 목표인데 굉장히 부합하는 회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정부의 카카오가 바라는 방향이나 아니면 지원책 조금 전에 이제 대기업에서 태클을 걸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박근혜 정부도 이제 출범 초기고요. 창조 경제가 슬로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대들을 많이 갖고 있고 사실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중기청하고 같이 카카오 청년 창업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중기청에서 한 180억 되고 저희가 100억 되고 해서 이래저래 한 300억을 가지고
젊은 창업자들한테 돈을 주는 그래서 창업 자금을 보태주는 이런 것도 하는 걸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비단 벤처에 한정된 거가 아니고요. 이제 동네 뭐 치킨집을 열라고 해도 일단은 대출 받기가 힘들죠. 예, 대출 받으려면은 사돈의 8천까지 다 보증 서야 되고, 예, 그 미국 같으면 그냥 법인 설립하고 자본금 내에서 이제 좋은 비즈니스 플랜이 있으면 은행이 그 비즈니스 플랜을 보고 투자를 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예, 그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를 안고 시작을 하고 그 비즈니스를 하다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면은 우리나라는 감옥 가요. 예, 주위한테 다 민폐가 되고요. 그러니까 선뜻 이 창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박근혜 정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바뀌지 않는 한 젊은 친구들한테 도전해봐라, 창업해봐라 이런 얘기를 저도 솔직히 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조건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이런 펀드들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잘 되고 있는데 그런 식의 어떤 노력들이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 답변이 됐는지. 그 대기업 문제가 안 그래도 요새 화두인데 작년에 이제 갈등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 갈등을 겪고 사실 크게 해결된 거는 통신사들하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통위에서 이제 현재 상태를 그냥 인정을 해줘 버리는 그런 꼴이 돼서 크게 바뀐 거는 없는데 좀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쉽고 다른 나라에는 이런 그런 어떤 상황이 없는데 굉장히 아쉬움이 많고요. 그 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죠. 저희가 그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 뭐 상대방 입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겠지만은 좀 공평한 룰에서 서로 같이 좀 멋있게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문 계속. 그 다른 부분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카카오톡이 공짜라서 실제로 뭐 문자를 공짜로 보내서 고맙다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용자 입장이고 최근에 이제 카카오톡이 그 게임 같은 데서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 카카오톡 게임 등을 하려면은 이제 작은 게임 회사들이 카카오톡에 들어가야 됩니다. 일종의 백화점에 입점하는 방식과 비슷한데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규모가 되는 큰 곳만 들어가고 작은 회사들은 못 들어가고 결국은 입점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 불만들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입점을 하고 싶은 게임 회사들을 그냥 저희가 어떤 심사 과정 없이 다 받아들이는 방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유저들이 과연 그거를 좋아할까? 그리고 아무 업체나 들어와가지고 이제 막 저희는 또 메신저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게임 자체가 이제 메시지를 날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게임이 한꺼번에 들어와가지고 막 메시지를 남발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과연 유저들 입장에서 이게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게임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그 일정한 퀄리티가 되고 일정한 정책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게임들만 저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잘 안 되시는 그런 업체들은 정말 그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게임을 만들었는데 저희한테 거절을 당하면은 좋게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그 저희 플랫폼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퀄리티 높은 게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큰 회사만 잘 되는 거냐 하면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물론 그거를 제작하는 그 회사들이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뭐 위메이드라든지 어딥니까 컴투스라든지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내가 잘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는 이제 굉장히 경험이 많고요. 또 작은 업체들이 큰 업체들한테 인수를 많이 당했어요. 모바일 게임이 이제 카카오 게임 때문에 잘 된다고 해서 M&A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그래서 작은 게임들이 이제 큰 업체에 인수를 됐는데, 인수됐다고 그 회사가 큰 회사로 볼 거냐, 이제 그것도 약간 좀 의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 자체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가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카카오 게임 하기가 나오기 전에, 그 가장 돈을 많이 벌었던 게임이 한 달에 20억을 벌었어요. 와 했어요. 어떻게 한 달에 20억을 이랬는데 저희가 지금 그 최고 매출 찍은 게 하루에 14억을 번 게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1억 이상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파이 자체가 커진 겁니다. 파이 자체가 커진 걸로 보자면 이 공과 이 잘못된 거를 따질 때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봐야 되는 게 아닐까.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는 저희가 갑질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횡포를 부리고 게임 심사할 때 뭐 여러 가지 또는 그 정책들을 시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갑의 위치에 서가지고 굉장히 그거를 어뷰스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어떤 부득이한 점도 있고요. 저희가 고칠 거가 있으면 분명히 고쳐야 되지만서도 분명히 일단 인정해야 될 거는 이 게임 산업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례가 없고 게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저희를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한 점과 또 개선해야 될 점은 좀 분명히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이제 약간 그 방향을 틀어서 우리 그 미디어와의 접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최진아 기자께서 좀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아까 대표님 발표하신 거 잘 들었고요. 지난 4월에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카카오 페이지 서비스를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대표님도 아까 발표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희망을 가지고 론칭을 했고 잘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초기 단계에서 썩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업계 분석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카카오 페이지가 모바일 상의 유료 콘텐츠 플랫폼을 표방하고 나오셨는데 유료라는 부분, 콘텐츠를 제값받고 유통을 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모바일이나 웹상에서 콘텐츠를 돈을 내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아직도 마인드나 시장이 형성돼 있지 않아서 초기 단계에서 좀 부진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카카오 페이지 마케팅 전략이나 이런 거를 향후 2-3달 안에 좀 다른 방향으로 개선된 방향으로 내놓겠다라고 지난달에 발표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유료로 유저분들이 콘텐츠를 이렇게 구매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긴 한데 저희가 이모티콘도 팔아보고 뭐 이런저런 거를 게임도 이제 게임 아이템도 팔아보고 하니까는 진짜 좋은 아이템이 있고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은 충분히 돈을 낼 용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반성을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게, 우리가 참 서비스를 지금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 작은 디바이스 안에
어떤 컨텐츠가 어울릴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지 론치를 하면서 이게 게임처럼 뭐 갑자기 막 대박이 날 거다는 기대는 전혀 안 했습니다. 이 컨텐츠를 돈 주고 사는 거가 굉장히 큰 허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 정말 1년 정도 걸려야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떤 유저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직은 이 모바일에 최적화된 컨텐츠의 형태를 저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개선을 할까는 거는 계속 유저들하고 인터랙션 해가지고 해 나가면서 찾아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저희 이제 컨텐츠 파트너분들, 컨텐츠를 납품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송구스럽죠. 저희가 많은 기대를 하셨을 거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은 드렸지만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기대 수준은 이제 카카오 게임처럼 뭔가 거기 페이지 론칭을 하면은 막 엄청나게 매출이 늘 거다라는 기대들이 좀 있으셨던 게 아닌가. 근데 저희가 하여간 예상했던 것만큼은 그렇게 초기에 잘 안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구체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 사업자분들한테 공유는 드렸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의 지금 유료 결제 방식이라든지 또는 이 바이럴을 태워가지고 저희 카톡 친구들한테 확산되는 그런 방식들을 좀 바꿔볼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잘 작동하지가 않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수정을 해 나가면서 개선점을 찾아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카톡 서비스도 마찬가지지만은 계속 유저 피드백 받고 그걸 서비스에 반영하고 하는 그 사이클을 계속 태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진화를 하고 개선이 돼 나가는 그런 학습이 돼 있기 때문에 카카오 페이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저희가 그 관역의 정중앙을 맞춘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계속 그걸 개선해 나가면서 바꿔 나가다 보면은 유저분들이 다시 좀 찾아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여기 아마 모이신 분들이 대부분 매체에 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그 뉴미디어 플랫폼이나 이쪽을 통해서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방식,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에게 우리 컨텐츠를 더 잘 뿌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4월에 이제 카카오 페이지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 카카오톡이 그 플랫폼 그 전략을 고민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매력 있고 욕심이 나는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발표하셨을 때는 개인 컨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이나 소규모 대상으로 대부분 페이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혹시 언론이나 이제 다른 매체들이 갖고 있는 컨텐츠와 카카오 페이지 혹은 다른 형태더라도 그 유통을 공유할 수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거를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는지, 요즘 사실 매체들도 이 컨텐츠 유통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그 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워낙 뉴스 컨텐츠가 중요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들을 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뾰족한 그 어떤 묘책이 떠오르지가 않아서 저희가 페이지 론칭을 할 때도 언론사분들 따로 한번 모셔가지고 저희가 설명회도 갔고요. 페이지에 물론 가능하고 지금 여러 언론사에서 컨텐츠를 지금 같이 거기 페이지를 통해서 내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라는 거에 어울리는 컨텐츠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좀 그 잡지처럼 좀 전문적이고, 그러니까 속보성의 컨텐츠를 거기에 올리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널에서 내는 어떤 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이 올릴 것 같고, 뭐가 될지는 좀 아직 잘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시도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종이에 찍던 거, 그리고 인터넷으로 PC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던 거,
외에 지금 이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그 컨텐츠를 실어서 유통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종이에 찍었던 거를 그냥 다시 PC로 뿌리고 그 PC에 뿌린 거를 다시 또 모바일로 찍어내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뉴스 컨텐츠가 뭔지를 정말 그 철저하게 고민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그 팀도 아마 인력도 새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맞는 뉴스를 따로 생산을 해내는 조직을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보면은 거의 이 재활용하는 것처럼, 여기 종이에 냈던 거를 다시 PC에 내고 또 모바일로 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왜 안 보지? 머리를 긁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요. 이 매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자꾸 그 기존의 방식대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를, 잠시나마 저도 한때 언론에 몸담았던 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된다는 건 막연히 알고 계시는데 이게 잘 바뀌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고요. 저희도 이제 도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근데 그만큼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정말로 지금 언론사에서 갖고 있는 최고의 인재들을 투입을 하셔야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약간 그거와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뭐 몇 명 이렇게 좀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됐습니다. 우리 김 기자도 질문할 거 있어요? 예, 글로벌 사업 관련해서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라인이 이제 지난번 초대석에서도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잖아요. 지금 이제 카카오톡도 해외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주력 시장으로 일본 공략에 그 신경을 쓰신다고 듣고 있어요. 서로 이제 경쟁 관계가 될 텐데, 두 회사 사이에 그 회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경쟁 의식은 어떤 식으로 이제 있나요? 경쟁 이슈? 경쟁 의식. 경쟁 의식이요? 네. 글로벌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전에도 항상 해외에 좀 신경을 쓰자라고 했는데, 워낙 저희가 한정된 그 자원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리게 되더라고요. 그 경영진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는 한정된 리소스를 여하이 분배를 해서 뭐부터 할 건지를 순서를 정하는 건인데, 글로벌이 항상 그 수위에 있었긴 했지만은, 저희가 유저가 늘어나면서 플랫폼이 느려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희 개발자들을 한때 다 빼가지고 이 플랫폼 개선 작업을 하는 거를 돌렸어요. 그게 아마 2011년 쯤이었을 텐데, 저희가 그거를 안 하고 만약에 해외 쪽에 투자를 했으면 아마 저희 회사 지금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2011년 그때 한 11월 그 중순쯤에 틱톡이라는 서비스가 나왔어요. 저희가 막 유저가 막 급격히 늘어나면서 서비스 장애도 빈번해지고 이제 속도도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 틱톡이라는 그런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틱 하면 톡 간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굉장히 유저가 빠르게 늘어났어요. 저희를 위협할 정도로. 근데 다행히 저희가 그때 그 개발자들을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속도 개선 프로젝트를 그 해 말쯤에 맞춰서 그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덕분에.
예, 그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제 좀 돈 벌기 시작하고 인력도 좀 넉넉해져서 저희가 해외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마케팅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세계에 이제 막 돈을 갖다 뿌려댄다고 해서 유저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 스마트폰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한 국가 지금 천천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선정한 국가가 이제 일본하고 동남아 쪽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제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지금 공격을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성과들이 나고 있는데, 사실 일본은 저희가 2011년 7월에 라인이라는 제품이 나오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NHN이 워낙 잘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사업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 NHN이라는 회사는 그만큼 여러 가지 경험도 축적이 돼서, 물론 우리와 그 경쟁 제품이긴 하지만은 훨씬 더 일본의 어떤 문화라든지, 그 유저들의 니즈에 맞는 그런 서비스를 내놔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선의의 경쟁이죠. 저희도 김범수 의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경영진들이 이제 NHN에 있다가 합류를 해서 특히 이제 해외에서 멋진 경쟁을 벌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그렇게 됐으면은 좋겠어요. 지금 IT 쪽, 특히 이 인터넷의 지난 15년의 경험은 저희가 굉장히 글로벌리도 봤을 때에도 큰 경쟁력이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력들이 계속 나가서 뭐 카카오톡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이 NHN, NC소프트, 넥슨 이런 데 출신의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특히 모바일이 나오면서 최근 2, 3년 내에 창업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정말 똘똘한 친구들이고 언젠가는 크게 사고를 칠 겁니다. 글로벌리. 그래서 많이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저도 하나 질문을 좀 하려고요. 언론계가 지금 그 전통 매체들, 방송도 마찬가지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수익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온라인 쪽의 어떤 활로를 찾는 방법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온라인 쪽의 어떤 페이지 뷰를 많이 불러일으켜서 광고 수입을 좀 갖자는 그 방법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콘텐츠를 유료화해서 그 콘텐츠 판매 수익으로 좀 그걸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전통 매체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 지금 언론이 처해 있는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감히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광고 수입이라는 거는 뭐 어차피 한정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제로섬 게임 비슷하게 돼가지고 크게 이제 뭐 늘어나진 않고, 매체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이 디바이스 자체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다 보면은 당연히 이게 각 사당이 이게 이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그 컨텐츠 질로 승부를 해서 그 가치를 유저들한테 정당하게 인정을 받는 그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사시는 분들, 그 유저분들, 이분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바꾸려는 그런 캠페인이라든지 노력도 굉장히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리아카에서 테이프 팔았잖아요. 음악 테이프. 그거 없어지는데 거의 한 10년 걸렸거든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 번도 그런 노력들을 안 한 것 같아요. 최근 들은 뭐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건 하는데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 컨텐츠가 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그런 좀 어떤 사회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라도 좀 의식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당연히 돈 주고 사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볼 때는 IT 업계에서는 상당히 이런 식의 어떤 형식, 이런 것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기사를 생산하거나 콘텐츠를 생산하면은 팔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우리 기자들이나 이쪽 생산자 측면에서는 진짜 질 높은, 다른 사람들이 거저 보지 않을 돈을 꼭 지불해 또 볼 수 있는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노력을 상호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쪽 청중석으로 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기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충분히 질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 드신 분. 예,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경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지금 결국은 소속도 좀 말씀을. 저는 변호사고요. 안경재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문화가 공짜라는 인식 때문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도 공짜, 이런 카카오톡 같은 좋은 소통 도구도 공짜, 그리고 수익은 거기서 얻는 게 아니라 광고라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에다 지불을 하지 않고 광고에다 돈을 지불하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은 혹시 카카오톡에서 이걸 좀 정상화시키는 시민운동이랄까? 이런데 예산 지원할 의사가 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대기업, 자세히 모르겠는데 대기업의 어떤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에서 당연히 거부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예 이걸 계기로 전략적 대응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왜냐하면 대기업이라는 물적인 어떤 든든한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데를 사실은 의식이라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한번 깨보실 생각이 없는지. 저를 한 1,000만 원만 주시면 제가 해보겠는데 사실은 제가 변호사인 걸 밝히지 않으려고 그랬는데요. 오해가 있어서. 제 질문이고, 세 번째 질문은 아마 두 번째하고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이상입니다. 예, 비단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고요. 세계 어느 사람이라도 공짜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전에 이제 좀 의식 개혁 같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은 저희가 하고요. 저희가 이제 막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큰 예산 지원은 못하지만은, 의미 있고, 저희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얼마든지, 지원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전략적 대결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사실 대결보다는 같이 좀 협력해서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특히 이 스마트폰 이 생태계는 태생 자체가 굉장히 공생적인 관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좋은 통신망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 기기들이 팔렸던 것 같고요. 굉장히 비싼 기기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리고 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스마트폰 디바이스를 쓰다 보니까는 카카오톡처럼 좋은 서비스가 나와서 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카카오톡 쓰겠다고 스마트폰으로 바꾸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 LG 이런 디바이스 생산자들도 좋고, 그 사람들이 또 통신 서비스는 AT&T 쓰겠습니까? 버라이전 쓰겠습니까?
KT의 고객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이게 지금 상생적인 구조 자체가 지금 돼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 서로 뭐 대결하고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유저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 비단이 카카오에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만은 요새 스마트폰 같은 기상천외 상품이 개발되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IT 분야의 눈부신 발전은 기존의 잡을 계속 밀어내고 있어서 엄청난 실업자를 양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고수입과 함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은 기존의 잡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이 줄어들면서 일자리도 잃게 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지금 부채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하실 때도 상생을 해야만 다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IT 분야에 종사하지 못했던 기존의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저걸로 봐서 많은 물질적인 훈련비라든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NHN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NHN에서는 그 넥스트라는 그 교육기관을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이쪽 IT 인력을 지금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졸업하게 되면은 NHN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아무 데서나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사회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제 계속 NHN처럼 잘 크면 저희도 그런 것도 많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IT가 과연 일자리를 뺏고 있는가 하는 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새로운 일자리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IT 쪽을 하면은 다들 고소득자가 되는가 하는 것도, 한 번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거의 박봉에 저녁에 날밤 새면서 라면 끓여 먹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뭔가 도전해서 성공을 하면은 큰 성공을 바라고 굉장히 배에 굶주리면서 노력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대기업 같은데 IT 쪽으로 근무를 하면은 많은 연봉도 받고 안정적인 직업도 갖게 되고 그건 사실입니다만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이제 벤처 쪽에서는 굉장히들 어려워요. 어려워서 벤처 다닌다고 하면 장가가기가 정말 힘들고요. 작년에 저희가 수익이 나면서 저희 직원들이 기뻐했던 이유가 저희 젊은 총각들 처녀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딸 주십시오 하고 찾아갈 때 당당하게 우리 이렇게 이익 내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렇게 잘 되지만은 않는 어려운 실정이긴 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실 때 기록을 위해서 다 아시지만 이름하고 소속하고 좀 분명하게 좀 밝혀주시고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경제 에디터와 또 중앙 MNB 대표를 지냈던 김원태입니다. 세 가지 질문만 간단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아까 그 카카오톡의 그 방문자 수, 일일 방문자 수가 3천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회원 수는 몇 명인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연령별로 이렇게 분류가 가능한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카카오톡으로 인한 그 음란물 유포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아까 한 사람의 평균 그 친구가 한 120명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카카오톡 친구가 한 5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음란물을 많이 보내줘요. 제가 음란물을 좋아하는지 그렇게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최근에는 뭐 LPGA에서 뛰는 유명한 선수의 뭐 나체 사진, 뭐 또 뭐 유명 연예인들의 뭐 섹스 동영상 이런 게 유포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어떤 그 차단 장치가 물론 일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완벽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카카오톡 때문에 대면 대화, 대면 커뮤니케이션이 급격히 줄고 있다. 부부간에도 카카오톡으로 끝내고 또 최근에 초등학교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짝꿍하고도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앉아서. 그래서 이러한 그 토론 문화,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단절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그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 회원 수는 지금 현재 9,700만이고요. 조만간 이제 1억 돌파를 할 예정인데 사실 9,700만이라고 하지만 9,700만 명이 아니고 9,700만 개의 SMS 인증된 전화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톡 다운 받으실 때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전화번호를 입력을 해서 그 전화번호로 SMS가 날라오면은 그 네 자리 인증 번호를 넣으면은 그게 끝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전화기를 사셨다가 저희 카톡 탈퇴를 안 하고 다른 전화기로 갈아타시면은 예, 더블 카운트가 돼요. 예, 그리고 뭐 요즘은 핸드폰 저도 그렇지만 핸드폰 2개 들고 다니고 뭐 태블릿도 예, 카톡 깔고 이제 이러신 분들도 많아가지고 예, 머릿수로 따지자면은 예, 9,700만 명이 아니고 그보다 사실은 적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연령도 예,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전화번호만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유저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런 인포메이션이 전혀 예, 없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음란물 문제 말씀하셨는데 심각한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게 공개형 서비스이면은 이게 어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뭐 이런 공개형의 서비스면은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할 게 많을 텐데 이게 사적인 메신저 서비스이다 보니까는 메신저로 뭐를 보내는지를 그러면은 모니터링을 할 거냐? 그거는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예컨대 이런 거죠. 이제 그 우편으로 요즘 뭐 반공 유인물이 많이 돌아다닌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우편물을 다 뜯어보고 검열을 하자.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카톡이라는 거, 이 메신저라는 것도 이 스마트폰이라는 거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다 보니 이 좀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 통제를 하고 컨트롤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음란물이 문제라면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걸 차단을 해야지 이거를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황금알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르는 그런 좀 우를 범할 수가 있어서 가장 좋은 방식이 뭘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애초 유포되는 뭐 사람을 뭐 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애초부터 뭐 못하게 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면 대화는 분명히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집에서부터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한 번도 우리 자녀들한테 핸드폰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젊은 부부들 보면은 애 울면은 그냥 핸드폰 던져주거든요. 예, 어렸을 적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거기에 굉장히 의존을 해서 사는데 분명히 그걸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건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 앞에 놓고. 이런 좀 교육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교육이 없고요. 이 디바이스 자체가 굉장히 새로 나온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이기도 하거니와 그런 어떤 기본 예절이랄까요? 그런 거로 접근을 해야지. 그러면 이거를 뭐 법을 만들 거냐, 또는 뭐 사업자를 하여금 뭐 어떤 규제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특정 시간대에 이용을 못하게 할 거냐. 이거는 그런 나중의 문제인 것 같고요. 우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의 핵심이 뭔지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적으로 좀 많이 좀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앉아서 질문이 되겠죠. 네. 나는 뭐 아주 일반적인 그런 이제 의문을 자꾸 갖게 되는데요. 먼저 이 대표가 아까 설명은 정말 아주 산뜻하게 논리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동을 받았는데, IT 기술에 이런 무한한 속도의 경쟁이 이 끝이 어딘가 좀 이성훈 대표는 어떻게 이 점을 생각하고 계신지.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교육 말씀도 하시고, 면대면 그 대화도 이제 사라져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말이죠, 우리 삶을 도와주고 있는 거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양사학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번에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이제 죽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초인이 죽은 처럼 그렇게 애도를 하고 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역시 스티브 잡스는 구원자였나 하는 거를 나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속을 제가 놓쳤는데, 저는 한국일보하고 시사전을 거쳐서 지금은 변호사 및 사회활동가들과 일하는 언론인권센터에 관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합니다. IT의 속도 경쟁은 계속 될 거고요.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이제 신문사에 근무하다가 법 쪽에 근무하다가 이렇게 IT로 와서는 IBM 있다, NHN 있다, 지금 카카오로 왔는데요. 옮겨 다니면 다닐수록 지금 속도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사이클이 이루어지던 게, IBM 있을 때는 거의 이제 한 분기마다, 미국 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니까는 분기의 사이클로 돌아갔고, NHN은 거의 한 달 내주기로 뭔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카카오 오니까는 거의 매일 이게 막 사이클이 돌아가고 실시간으로 뭔가가 이루어지고, 이게 물론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건 계속 될 것 같아요. 그 트렌드는 더 그렇게, 그게 이제 좀 이렇게 느림의 미학이랄까, 삶을 이렇게 여유 있게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의 방향이라서 좀 안타까움은 있겠지만서도요. 그만큼 이 페이스 자체는 계속 빨라지는 거가 확실히 어떤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면대면이라는 거는 휴먼 터치를 잃는다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서도
이 동양사학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음지가 있으면 양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카톡 때문에 멀리 있는 특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기러기 하시는 분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자기 자녀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요. 또 이 세대 간의 격차도 많이 허물어졌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손주 보려면은 정말 목 빠지게 기다려가지고 애놈 바쁘다고 맨날 오지도 않고 어쩌다 오면은 그때 이제 애하고 뭐 이렇게 손주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요즘 카톡 덕분에 손주한테 전화 걸기는 부담스럽고 예, 카톡은 얼마든지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 할 수 있으니까는 그래서 이제 세대 간의 그런 어떤 소통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 하루 52억 건의 메시지가 만들어내는 그 방대한 소통의 양 자체가 이 소통 자체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를 반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사용 방법도 분명히 있지만은 카톡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을 통해서 우리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 만들어낸 세계, 애플의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만들어낸 그거는 이 상상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걸 실제로 구현을 해낸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개인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일단 그 사람이 이루어놓은 업적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이폰 관련이나 카카오 관련이나 비슷한 거 아닌가? 저희도 되게 감사드립니다만은 아이폰 또는 여러 가지 애플의 디바이스들은 정말 저희도 많이 배우고 대단히 혁신적인 그런 제품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 뒤쪽에 있는 분들도 좀 질문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쪽 제일 뒤에 예, 저는 서울경제신문에서 온 안의식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정책에 관련된 혹시 뭐 내부적인 질문이어가지고 좀 송구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언론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뉴미디어 환경에도 특히나 이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을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 페이지를 런칭을 할 때 제가 알기에는 카카오 페이지에다가 뉴스 콘텐츠를 담는 문제를 검토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네이버 뉴스 스탠드 때문에도 이제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카카오에서도 역시 어떤 뉴스 플랫폼이 뭔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한번 뉴스 카카오 페이지에다가 그런 새로운 어쨌든 뉴스 플랫폼 같은 게 좀 접목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때 이제 생각들도 좀 했었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아마 좀 접었다는 것까지도 제가 좀 그렇게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회사 어떤 내부적인 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싶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가 같이 언론의 이런 뉴미디어와의 전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때 뭘 고민하셨고, 뭘 만들려고 그랬고, 또 어떤 생각 때문에 그걸 접었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페이지를 론칭을 할 때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뉴스 이 서비스를 검토를 한 적은 없고요. 페이지를 한다고 하니까는 저희가 페이지가 어떤 컨텐츠를 담을지는 그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언론사 쪽에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따로 설명회도 하고, 저도 이제 저 언론계에 있는 저 분들 많이 알기 때문에 그 따로 이제 사적으로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눴지만은, 이 뉴스를 따로 어떻게 그 페이지에 싣는다는 건 검토한 적이 없고요. 작년 4월에 저희가 이 뭔가 뉴스와 관련된 서비스를 한번 해보자라고 했다가 아 뜨거 해서 접은 적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뭐 저희가 이제 플러스 친구를 하고 있지만 플러스 친구에다가 저희가 오늘의 날씨도 있고요. 그 오늘의 운세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거를 오늘의 뉴스를 내 플러스 친구로 추가를 해 놓으면은 하루에 한 번씩 푸시 메시지로 뭐 예를 들어 아침 7시마다 주요 뉴스가 저한테 배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그 어떤 뉴스를 거기다가 메시지가 넣을 거냐를 봤을 때는 또 그거를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거는 그러면 외부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맡기자라고 해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하고 같이 얘기를 좀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면서 언론진흥재단이 그러면은 뉴스 선정을 하고 저희는 뒤에서 이제 서비스만 하는 이런 걸로 진행을 하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카카오가 이제 뉴스를 시작을 한 해부터 그러면은 너희도 그 포털들처럼 그렇게 하겠지 해가지고 굉장히 그 시작도 하기 전에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달 하다가 접었습니다. 접었고 그때 배운 게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래서 아직까지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시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은 좀 저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희는 이제 이쪽 뉴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를 어떻게 잘 유통을 시킬 건가 이지 그 컨텐츠 자체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시니까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할 생각이 있는데, 당장은 지금 뭐 저희가 뉴스를 컨텐츠를 가지고 뭘 해볼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동아일보에 있다가 은퇴하고 newsandpeople.com 지금 인터넷 신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영부라고 합니다. 강의 잘 들었고요. 카카오톡이라는 그 장명을 할 때 카카오톡이 그 무슨 뜻인지 사소한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앞에서는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관계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좀 잘잘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트위터를 한 2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뭐 좀 흥미가 있어서 생각을 띄우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걸 하는데 카카오톡하고 페이스북 여기는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그런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지, 트위터는 들어가 보면은 전 세계 다국적 그 영어, 일어, 뭐 스페인어, 뭐 한글 이렇게 많이 있어요. 직업도 다양하고 또 자기 취향도 다 밝히고 이래요. 그렇게 대면은 아니지만은 재미가 있어요. 유명 작가도 나오고요, 보면은. 그래, 어떻게 그게 다른지 개념이 지금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점이 있고, 세 번째는 그 해킹 같은 게 문자 주고받고 할 때 그게 많지 않겠나. 지금 요새 해킹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국가 간에도. 그런 데 대한 어떤 대책. 그리고 또 카카오톡을 하면은 또 손자들하고도 또 이렇게 메시지 교환도 잘 되고 여러 가지로 무료고 좋은 점이 있는데, 이걸 하려니까 사실 고령층은 그 디지털 디바이드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좀 강의 같은 그런 서포터 그런 개념으로 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석 달 동안 강의를 들었어요. 우리 집이 김포인데 이 명동까지 가가지고 SKT에서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그런 강의도 좀 그런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카톡이라는 이름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모바일 서비스 시작을 할 때요, 뭔가 좀 글로벌리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된장 냄새 안 나고 외국 사람들도 좀 잘 쓸 수 있는 이런 걸로 하자 그래서 카카오가 초콜릿의 원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이렇게 달콤한 서비스, 달콤함과 연상이 되는 게 뭘까 뭐 얘기하다가 이제 카카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원래 카카오는 CACAO인데 누가 CACAO.com을 선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도메인을.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던 차에 저희 개발자가 독어를 공부한 개발자가 있어가지고 독어로는 KAKAO다. 그래서 KAKAO.com을 찾아보니까 그거는 아직 등록이 안 돼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예, 정해졌고요. 페이스북,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이제 공개형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서 트위터는 무조건 다 공개가 되는 거고, 글을 올리면 페이스북은 이걸 전체 공개로 할 수도 있고 자기 친구들한테만 공개할 수 있고 아니면은 친구의 친구까지 공개할 수 있고 공개 범위를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그런 거고, 카톡은 그런데 사실은 조금 SNS라고 하지만은 좀 다른 SNS입니다. 이거는 이 사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퍼블릭하게 뭐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개념이 아니고 프라이빗 메신저 서비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킹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OS가 갖고 있는 한계, 이 모바일 OS가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취약성을 배제를 한다면 보안은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령층을 위한 강의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직은 직원이 400명밖에 안 돼서 지금 당장은 저희 직원들이 어디 나가서 강연을 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회사가 커지면서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내가 오늘 와서 이 질문 꼭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 딱 한 사람 있으면 이전까지 나온 질문과 다른 질문을 좀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 끝에 한번 마지막입니다, 이번. 예, 저는 한겨레 온라인 부문의 조승현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말씀 굉장히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실은 NHN 김상현 대표 때도 왔었는데 그분은 어려운 질문들은 다 교묘하게 피해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 어려운 질문들, 센 질문들 다 피하지 않고서 솔직히 답해 주신 이 대표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요. 그런데 질문은 조금 아픈 질문이 될 겁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들었고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용을 봐서도 그렇고 카카오톡의 주요 수익원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얼마 전에 좋은 소식도 하나 들려왔었죠. 그러니까 애니팡으로 유명해진 썬데이 토즈가 코스닥에 상장하는 일대 사건인데 이게 NC나 넥슨 같은 기존 공룡 업체가 아니라 후발 업체가 이렇게 코스닥으로 바로 간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현재로서는 장밋빛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애니팡이라는 게임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거나 독창적이냐라고 따졌을 때 한 10년 전에 유행하던 비주얼드라는 게임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이 게임의 경쟁력은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카카오톡 친구들이랑 스코어를 나누고 더 경쟁 심리를 발휘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겨룰 수 있다는 그런 심리를 자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양념이지 본론은 아니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 소셜게임의 화랑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굉장히 의문인데요. 실제로 얼마 전에 세계 최대의 소셜게임 업체인 진가가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뭐 아실 텐데 직원의 한 25%를 이렇게 집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좀 짧게 질문해 주십시오. 예, 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없으리란 법은 없는데 카카오톡의 수익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되는지 실은 이게
뭐 카카오톡은 게임이지만 저희 언론은 광고거든요. 그러니까 동병상련이 될 수 있어가지고 미래에 어떤 수익을 올릴 것인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아픈 질문이긴 하네요. 그 게임이라는 거가 애니팡을 예로 들자면은 애니팡이라는 게임 자체도 4년 된 게임입니다. 예, 처음에 이제 플래시 게임으로 한 게임에서 출시가 됐고요. 그때 그걸 만든 사람이 썬데이 토즈의 이정홍 대표이고, 그거를, 이런 소셜적인 기능을 붙여서 서비스를 사실은, 저 싸이월드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 이정홍이라는 친구의 그 천재성은 게임을 잘 만든 게 아니고요.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게임이 없습니다. 다 서로 돌고 도는 거고, 비슷비슷한 거고, 근데 거기에 이 하트를 날려주고 친구 초대를 하고 이런 소셜적인 기능을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고요. 이 게임이 독창적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그런 소셜적인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그걸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류의 게임들은 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지만은 그걸 잘 소셜적인 기능을 잘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애니팡이 잘 되고 썬데이 토즈가 상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진가는 아직까지도 그 답을 못 찾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가 카카오나 이 애니팡이나 이런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희의 어떤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은 이제 게임이 최초고 게임은 온라인 때부터도 벌써 이 부분 유료화 모델이 벌써 검증이 된 돼 있는 상태에 BM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돈벌이가 됐지만은, 제 생각에는 모바일로 오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새로 생길 것 같아요. 이 개인화된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그런 새로운 어떤 수익 모델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간 질문들이 우리가 토론에 초대석하면서 가장 많았던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초대석을 계기로 언론도 새로운 IT 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함께 펼쳐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